네, 안녕하세요. 신하피올로입니다. 오늘은 철학과 굴뚝 청소부 칼 마르크스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 벌써 제가 방송으로만 거의 네 번째 아마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번 철학과 굴뚝 청소부의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은 원래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였는데, 그 라이브 진행이 기술적인 문제로 일단 현재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와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이 방송을 또 왜 해야 되나라는 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이나마 지금 제가 마침 혼자 녹화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어떤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철학과 굴뚝 청소부 목차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진도는 마르크스, 칼 막스와 프로이트와 니체를 다루는 편입니다. 자, 그러나 그 막스, 프로이트, 니체를 물론 한 번에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세 사람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근대 철학의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토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현대 철학의 길을 열었다라는 그 공통분모로 여기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자, 막스 같은 경우에는 실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의식, 니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의지와 혹은 뭐 욕망,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 철학과 굴뚝 청소부는 좀 색다른 기획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학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나름대로 막스와 연결할 수 있는 알투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크스와 알투셀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한번 다뤄보면 좀 더 뭔가 이 철학자들을 이해하는데, 또 얼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냐? 프로이트와 또 연결되는 학자가 락강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와 락강을 또 함께 다뤄보고요. 그럼 니체랑 또 굳이 짝지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물론 마지막 편의 들레즈랑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레즈 역시 니체를 좋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그 앞에 있는 푸코를 먼저 함께 다뤄보도록 하면 어떨까? 걱정은 되는 게 이게 분량이 과연 1시간대로 잘 압축해서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니체도 푸코도 다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획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새롭게 평소에는 막스, 프로이트, 니체를 묶어서 이들이 갖고 있던 어떤 지형을 이야기했었다라면 이제 그 부분은 또 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획은 막스와 알티세르를 연이어서, 또 프로이트와 락강을 연이어서, 니체와 푸코를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편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언어 철학 쪽은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막스 역사 유물론과 근대 철학. 자, 막스의 유물론 비판. 사실 우리가 이제 정신과 육체를 이원화시켜서 볼 때, 정신과 육체를 이원화해서 본다면, 얘를 지울게요. 그러면 정신과 육체를 이원화해서 본다면, 정신을 우월하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어떤 관념론이라고 부르고요, 육체에 대한 우월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또 부릅니다. 유물론과 관념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를 흔히 유물론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육체를 중시했냐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물론 육체의 노동을 중시했지만 그런 만큼 이제 이 계급적인 갈등의 투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투쟁 개념으로 역사를 봤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유물론자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진경 선생님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막스가 유물론자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막스가 유물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물론 비판.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단순히 유물론자라고만 생각을 하면 뭐 막스는 유물론자잖아. 그럼 뭐 극단적인 유물론처럼 치부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마르크스는 오히려 그 지나친 유물론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감행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오늘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이진경 선생님도 이 책에서 마르크스의 그러면 그 책들 중에 포이어바흐에 대한 어떤 태제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고 또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과 그 책의 부록으로 실려서 출판된 포이어바흐에 관한 퇴제라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이거 그 안에 마르크스의 어떤 이 철학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론에서 드러나는 마르크스는 어쨌든 그 경제학자로서의 또 혹은 사상가로서의 마르크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주체와 대상, 진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막스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이쪽 파트다. 독일 이데올로기 쪽. 자,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약간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5시에 제가 이제 잠을 깼는데 모기에 물려서 깼어요. 그래서 모기에 물려서 잠에 깨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이제 개들 옥상 가서 오줌도 누이고 물 청소 조금 하고 내려왔던 시간 이제 5시 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자야 되나 개를 산책시켜야 되나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지난밤에 못했던 이 영상 녹화하자라고 생각해서 이게 앉아 있는 건데 역시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나가보죠. 그럼 유물론 비판을 그럼 어떻게 했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철학적 막스를 실제로 자본론을 읽어보시면 자본론에서 철학적 막스를 바로 이렇게 막 도출해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편은 오늘 우리가 알티세르도 다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알티세르는 바로 오늘 이 전반부에 사실 막스가 젊었을 때 쓴 책이거든요.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반부의 막스와 후반부의 막스가 인식론적인 단절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알티세르는 결국은 과학적 막수주의라고 해서 오히려 후기였던 자본론의 완숙함에 들어섰던 칼 마르크스를 오히려 다루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오늘 수업의 어떤 비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주체와 진리의 문제, 어쨌든 인식과 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막스는 대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컴팩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는 유물론자이면서도 유물론을 비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물론의 가장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포이어바흐라는 유물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포이어바흐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제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코드는 그럼 포이어바흐라는 학자를 비판했어라기보다 비판하면서 바로 이 철학사에서 어찌 보면 이 실천이라는 개념을 철학에 끌어들인 장본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해보자, 실천하자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그 동사 개념만으로 보시면 곤란하다고 이진경 선생님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이미 뭐 칸트도 실천 이성 비판을 썼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윤리학적 개념에서의 단순히 우리가 행동에 대한 실천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개념적인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죠? 나름대로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연장, 사유 이런 게 개념이죠. 칸트의 선험적, 경험적, 그 칸트의 어떤 뭐 선험적 감성 형식, 범주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여기서 이 실천의 개념이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여기서 크게 4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자, 그러면
지금 막스의 사진을 좀 옆에 두고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치워버립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상에 대한 문제죠. 대상. 그래서 그럼 대상으로서의 실천이다. 대상으로서의 실천. 실천의 이제 네 가지 어떤 특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대상의 문제, 대상.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유물론은 그러니까 포이어바에 관한 첫 번째 태제에 포이어바 같은 경우에는 정작 인간이란 자기가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지가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식물이겠죠. 음식이란 어떤 물질을 먹는 섭취하는데 근데 인간 자체도 다 분해해 보면 음식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유물론자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무슨 뭐 정신이나 사랑,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인간은 거대한 물질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쪼개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 포이어바흐식의 이런 유물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 유물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기계적 유물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유물론의 주요한 결함은 대상, 현실을 객체 형식으로만 파악했고 그것을 실천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포이어바흐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이 대상을 객체로만 봤다. 객체. 예,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객체로 보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의 관계로 그 대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막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대상이나 현실을 실천으로 파악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책에서는 이제 비지터라는 영화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우리는 훨씬 더 리얼한 어쨌든 이 사례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자, 우리는 지금 2022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변화를 겪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은 어디다? 그래서 집무하고 거주하는 곳은 5년간 청와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 때의 청와대와 윤석열 정권 때의 청와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라는 건 결국은 그 시대 바로 그 전 정권의 실천의 관계에서 볼 때는 그때는 진짜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는 이건 정말 집무실이 되는 거죠. 관저도 되죠, 동시에.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청와대는 뭐가 됐어요? 그냥 관광지, 박물관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실천의 관계가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와대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포이어바흐 방식대로만 본다면 청와대는 그냥 청와대가 뭘로 이루어져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객체적인 방식으로 그냥 그 물질성만을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천의 관계에서 쓰이던 말건 간에 청와대는 청와대야 이런 식으로 포이어바흐는 얘기했겠지만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청와대가 어떤 관계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어떤 실천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고 또 이 청와대의 본질은 이 같은 실천의 개입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대상을 활동적인 생활 과정 그리고 실천 과정으로 보고자 한 거죠. 실천의 과정, 생활의 과정. 의식과 대비되는 물질, 주체와 대비되는 대상 이런 이분법적 개념을 벗어나서 물질 혹은 대상 그 자체를 물질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로써 대상은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될 수 있게 된다. 자, 그쪽 사회적 맥락, 역사 속에서 그 역사성 여기서 중요해지죠. 거기서 요 대상이 바뀌게 된다. 매우 절묘한 예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시대가 특이하게 온 거죠. 그래서 전통의 어떤 그 청와대가
어쨌든 실천의 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해버렸고, 이제는 그냥 국민들이 가서 방문하는, 요거는 기존 대통령들이 썼던 집무실과 관저야 라고 하는 박물관으로 이미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그러면 그 이 실천의 관계에서 대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진경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결국은 결국은 아니죠. 이건 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실천의 관계에서 정의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사파들을 넣고 있는데, 결국은 이 17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아동들은 아기 예수 뭐 이런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림의 중심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7세기 이전 회화에서 그림의 중심에 아이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아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그만 어른이라고 봤어요. 조그마한 어른. 이상한 표현이죠. 조그만 어른. 그러니까 그런 실천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는 어린이도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어린이라는 그 실천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는 어떤 거죠? 보호해줘야 되죠. 어린이는 노동하면 안 되고 부모의 슬하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배우면서 씩씩하게 성장하는 뭐 이런 실천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면, 그 당시의 어린이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아까처럼 조그마한 어른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한번 이런 걸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동 노동 사진들이죠. 자, 아동 노동 하는 사진도,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원래는 예전 그 시대에서 보면은 영국 산업혁명 시기 아동 노동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당시에는 거의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서구권에선 볼 수 없는 아동 5살 6살 이런 애들이 공장의 노동자로 결국은 사실상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하루에 뭐 거의 15시간 넘는 일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천의 관계를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성 영국만 딱 지워도 문제는 오늘날 시기에도 가난한 개발도상국 안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이든 어쨌든 개발도상국 안에는 제가 지금 막 눈에 보이는, 지금 검색한 거에서 보이는 거는 5에서 17세까지 노동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2013년에서 통계를 했을 때 1억 6,8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중 절반이 아시아의 아동과 청소년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만큼 여기도 지도로도 얼핏 봐도 딱 등장을 하죠. 세계 아동자 노동 현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실천의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아동도 전혀 다르게 인지되는 건데, 그럼 저 나라에서는 아동이 그런 실천의 관계에 있다라면 저렇게 노동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천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대상은 결국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지각과 감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결국은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지각과 감성을 갖고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동안 단순한 지각과 직관과 감각으로만 대상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관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관조, 그냥 보기만 하는 거 이런 거죠. 내 안에 무슨 수동적으로 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마치 읽어내기만 하는 듯한 방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 원래는 포이어바 같은 경우에는 관념론자들은 역으로 사물을 더욱더 잘 보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에서 눈을 빼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참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되게 와닿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관념론 비판할 때 보면 너무 또 형이상학적이니까 허무맹랑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포이어바우도 야 관념론자애들은 삶을 더 잘 보려고 인간을 육체에서 눈을 빼버린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막스가 또 포이어바우를 비판하는 건 야 근데 지각이나 감성이라는 게 그러면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걸까? 우리가 아까 아동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동을 있는 그대로 봤다라면 그죠? 그러면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으로 잘 그려져야 되는데 실제 그 중세 때 아기 예수의 그림이 되게 많은데 중세 미술에서 보면 이런 아기 예수 사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는 게 특히 그 당시에는 뭐 추상화가 아니니까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잘 보면 보는 대로 그리지 않죠. 예. 아동 같지 않죠. 딱 봐도 아동 같지 않은 나이 들어 보이는 그죠? 이거 누가 봐도 아기 예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작은 조그만 어른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 그림에서도 이 모습이 전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막스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이나 감성은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자 실천이라는 거예요. 포이어바는 야 좀 보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봐야지 자꾸 관념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알을 빼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천의 관계로서 보고자 하는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근데 지각과 감성에도 이미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자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적 맥락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파악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한 이 관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야 나는 분명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동남아시아 그 외국 분들에게 보는 그 시각이 약간 차별적 시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노동자라는 어떤 낙인을 찍어 놓고 그렇게 인지하는 분들은 아마 동남아시아의 그 인종이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똑같아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그 관점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지각과 감성 그 자체로서 저 사람만의 어떤 개별성과 특이성을 딱 포착해내지 못하고 그냥 벌써 우리는 머릿속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동남아인. 아, 저 사람 중국인.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벌써 해석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보는 그 시지각 자체도 다른 신호의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사례를 드는 상황에서도 이 자동차를 보는 이 중세를 살았던 인물의 관점과 근대를 살았던 인물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자동차를 봐도 다르게 인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실천의 어떤 활동의 과정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뭐 또 생각해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뭐 사례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제 책에서는 자동차를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청와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런 실천의 관계에서 보인다라는 건 똑같은 청와대를 보고도 실제로 이제 그 청와대를 예전부터 이제 봐왔던 저 일생을 청와대를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로 봐왔던 기존 세대들과 지금 저희 뭐 한 5살 된 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를 보여주면 그 친구들은 청와대 자체를 그렇게 인지하지도 못하겠죠. 그냥 이거는 원래 그런 박물관 아닌가? 뭐 옛날에는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대라고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보는 관점 자체도 좀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도 최근까지 청와대가 어떤 곳인지 알았던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청와대에 어떤 아우라가 있죠. 실제로 청와대를 보더라도 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원래 대통령이 살았던 곳이지 뭐 이러면서 조금 더 거기에 어떤 의미 가치를 둔다라면 아마도 이제 새롭게 태어날 어린 학생들은 이제 견학을 갔을 때 전혀 그런 아우라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똑같이 이것도 보여. 여당과 야당에서 혹은 보수와 진보의 유권자들, 지지자들, 국민들이 보는 관점도 어때요? 그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예. 왜? 전혀 다르게 해석되니까. 다른 실천의 관계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인물을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인물을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그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 전혀 본 시각과 지각을 통해서 똑같이 지각하냐? 그렇지 않다. 실천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이나 일상적인 실천 혹은 목적을 갖는 실천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국민과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 김건희 씨를 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뭐 역시 마음에 드는 행보다, 뭐 이쁘다, 뭐 아름답다, 그 옷은 어디서 샀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어떤 관심에 시지각을 갖고 있고, 또 진보 쪽 개념에서는 수사 언제 하냐, 도이치모터스 사기 어떻게 된 거냐, 장모 뭐 그 엄마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실천의 맥락에서 해석함으로써 바라볼 때조차도 전혀 다르게 들어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숫자 3으로 쓸게요. 세 번째는 진리의 문제다. 그럼 대체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인간이 대상적 진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실천으로 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진리를 이론적으로, 결국은 근대의 진리라는 건 참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론적이라면, 이제 막스는 야, 이거 이론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실천에서 역시 진리를 따져봐야 돼 라는 건데, 대신 여기서 이제 이 따져본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길고 짧은 거 대봐, 한번 해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대보자라는 건 잘못된 이제 어떤 그 막스의 어떤 막스주의 어떤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왜냐면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 이러면요, 이거 그냥 검증해봐잖아요. 검증해봐 이런 거거든요. 이 검증론으로 가버리면요, 오히려 그거 더 잘하는 철학학파가 있죠. 실증주의의 학문적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계에서도 논리 실증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뭐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검증해 보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크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 그러면 이렇게 검증하면 답은 어쨌든 하나거든요. 진리에 대한 거는 뭔가 결과가 하나로서 귀결되는. 그래서 그걸 맞춰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막스의 이 실천 개념은 뭐냐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다양성을 이미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 여러 개. 그러니까 진리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가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실천에 의해서 파악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니까요. 진리,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또 오늘 사례는 그냥 정치적으로 가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제 해석하는 관점도, 그것도 진리에 대한 지식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론으로 딱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억에서는 어떠한 대통령, 누군가의 기억에서는 이거는 진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자격이 없는, 근데도 대통령이 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식으로 파악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각자에게 진리거든. 각자에게는 결국은 뭔가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딱 풀어내서 이게 답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대 철학의 진리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벌써 그러면 진리가 여러 개면 진리인 게 맞아?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에서 다루고 있던 진리라는 건 원래 하나로 귀결돼야 돼요. 모든 게 하나로서 풀려 나와야 되는데, 이미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 상대성과 다원주의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는 실천의 관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 속에서 그 물건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이론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스마트폰도 똑같은 삼성 갤럭시 22 울트라, 제일 좋은 거죠 현재로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폰 중에. 그럼 갤럭시 22 울트라를 갖고 그거를 이제 막 한 5살 된 꼬마 아이에게 쥐어주는 것과 이제 대학생 들어간 학생에게 쥐어주는 것에 있어서 갤럭시 22 울트라를 판단하는 그 관점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살 아이 입장에서는 그 기능에 뭐 10분의 1도 쓰지 못할 거라고요. 그렇죠? 되려 뭐 집어 던지거나, 예를 들어 지금 특히 저희 뭐 이제 막
16개월 지나간 저희 셋째 딸, 그 이제 막 걷는 애기에게 갤럭시 22 울트라를 주든 아니면은 그냥 장난감 뽀로로 핸드폰을 주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같죠, 걔한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실천의 관계에서는 걔가 보는 진리라는 것은 얘는 어떤 용도일까? 입으로 물고 빠는 그냥 그것, 어떤 내 놀이개 정도가 그 아이에겐 진리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실천의 맥락에서 갤럭시 22 울트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면 그 방식에서 그게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각자 자기식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참고로 저는 실제로 핸드폰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다 뭐 이렇게 하나만 쓴다 주의가 아니고,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하나를 쓴다는 이유는 전화 통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말 그대로 그걸 메인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관계로 써요. 하지만 저는 폰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미디어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용으로 쓰고 있는 그 폰은 저에게는 그냥 진짜 미디어용이에요. 유튜브용일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어쨌든 일종의 작은 손바닥이 어쨌든 뭔가 이런 태블릿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겐 그 폰을 제가 만약에 유심스럽게 집어넣어줘서 선물을 해줘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실천의 관계에서 다른 진리로서 드러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전혀 다른 실천의 관계로 보고 있음으로써 사실 그래서 좀 갈등이 또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막스는요, 결국은 이제 진리의 문제를, 그래서 결국 이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현실성과 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과 힘, 차원성을 입증하는 문제로 바꿔버린다. 진리의 문제는 현실성과 힘의 문제다. 그 물건에 대해 그냥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같은 거는 없다가 되는 거죠. 현실에서 어떤 실천의 관계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힘이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보니까 오늘 그 제가 사파를 안 찍어 놓긴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좀 와닿는 사파 중에 하나가 요게 빈민들의 놀이터라는, 그렇죠, 이렇게 진짜 빈민들의 놀이터 나오긴 하네요. 근데 사파, 그림 뭐 이런 게 있네요. 잡히진 않네요. 제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잡히네요. 더들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실험해 볼까요? 구글에다가 하면은 뭐가 좀 잡힐까요? 더들리. 오, 왠지 여기 나오겠네요. 아이고, 알 수 없는 게 나오네요. 자, 여기 있네요. 이거 참고해서 자, 요 사진을 보시면 빈민들의 놀이터 개념으로 아마 지금 이진경 선생님이 써놓은 그 부분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당시의 빈민들의 아이들의 놀이터가 바로 이런 골목의 뒤안길이죠. 어떻게 보면 골목길. 그러니까 요 골목길에서 아이들은 다 각 집이 얼마나 좁았고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그 당시에 바로 이런 골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차가 막 지나가면서 채찍으로 막, 물론 말을 때리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겐 되게 위협적이겠죠. 이 마차가요. 완전히 복잡하죠. 그게 이제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이 거리라는 것 자체가 빈민들의 놀이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진경 선생님은 1970년대에 바로 이 서울의 골목도 다르지 않았다. 이거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골목길, 빌라 골목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이 늘 그래서 좀 짠한 그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왜냐면 차라리 여러분 요 시대 때는, 우리 1970년대에는 그래도 이 골목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노는 장소였잖아. 차가 막 쌩쌩 다니던 곳이 아니죠, 골목이요. 근데 지금 서울의 어떤 골목도 차가 안 지나다니는 골목은 없어요. 그럼으로써 실천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1970년대 서울은 그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였기 때문에 굳이
놀이터라는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바로 골목에서 모이고 거기서 딱지치기 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놀 수 있었던 그런 공간들이 존재했다라면 지금 2022년에 서울의 골목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엔 어른들이 그냥 가끔 나와서 담배 피는 곳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해롭죠. 아이들이 놀기엔 더더욱 해로운 것이에요. 그냥 이제는 담배를 건물 내에서 필 수가 없으니 나와서 담배를 다 몰래 피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다 차도입니다. 거의 골목길도 차도. 결국은 늘 골목에서도 차가 언제 심지어 전기차 소리 들리지도 않죠. 언제 내 뒤를 치고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차 조심해라, 뛰지 마라, 골목길이라고 뛰지 마라, 평소에 막 잘 다니는 길이라고 놀지 마라, 막 함부로 놀고 이러지 마라 라는 이제 규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실천의 대상으로서 골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판단이나 지식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다. 그렇죠? 자, 이게 세 번째까지였고요. 자, 네 번째 계몽주의 비판이 계몽주의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계몽주의라는 게 포이어바우에 관한 세 번째 테즈에서 막스는 교육과 환경에 의해 인간이 바뀐다는 그 계몽주의적 생각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바뀔 수 있어. 사실 이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원래 사람은 바뀔 수 있지 않아? 그게 계몽주의 맞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사람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뭐를 비판하는 거냐면 그러면 하는 자와 교육을 하는 자와 교육을 받는 자의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 이게 계몽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어느 한쪽의 우월성이 한쪽의 열등한 부분을 고쳐서 바꾸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인간에 의해 변화하며 교육자 자신도 교육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육자라고 해서 항상 무언가 월등한 권력이 어떤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 왜? 실천의 관계니까. 얼마든지 실천의 관계가 변함으로써 항상 대중은 교육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의 설정, 어떤 실천의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교육하는 자가 교육받는 자가 될 수 있고 교육받는 자가 교육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예를 들어 저도 단순히 지금 제가 이제 논술이라는 것을 이것도 결국 기술이죠. 그러니까 대입 입시에 대한 논술 수업을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생계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그 아이들 과외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실제로 20대도 있고 심지어 30대도 있고 심지어 40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오히려 전 주로 많은데 제 학생들 중에는 고3은 거의 없고요. 근데 지금 저희 딸아이 중3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보통 대학생들 이제 막 22살 뭐 심지어 전 20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수업 중에서는 저한테 제자였던 또래 학생들이 지금 오히려 제 딸아이의 선생님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꼭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의 위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단순히 나이가 이제 40 넘었다고 20대를 보면 무조건 어린애 취급하는 거, 그거야말로 계몽주의적 태도인 거죠.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이란. 그러니까 이런 시각 자체가 계몽주의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이 네 번째 비판을 보면서 그래, 나는 뭐 언제든지 실천의 관계에 따라서 나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사례를 들면서 바로 퍼뜩 느껴지는 건 오히려 최근에 어떤 한국적 상황과 정치 지형과 심지어 뭔가 이런 세대 갈등론 같은 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 나도 모르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제 수업이나 뭐 그런 실천의 관계에서는 모르지만 또 길거리 관계라고 할까? 길거리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의 뭔가 젊은이들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 어떤 편견적 방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함부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건 이미 계몽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 널 좀 가르치겠어. 너희가 뭘 알겠니?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스는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라. 그런 편협함에서. 결국 중요한 건 혁명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실천.
완전히 이 관계를 본질적으로 뒤엎어야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근대적 윤리학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대적 윤리학은 항상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구조인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네 번째 계몽주의 비판의 방식으로만 보더라도 꼭 마르크스를 그냥 정치적으로 이건 뭐 공산주의의 원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제가 마르크스 강의를 남기잖아요. 그럼 항상 뭔가 부정적인 댓글도 같이 남기는데 부정적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뭐 마르크스가 빨갱이다 보다 비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남긴 강의 자체를 듣지 않고 남기는 거예요. 그냥 마르크스 사진이 보이니까 무조건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것도 꼰대 같은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젊고 많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10대 청소년이 만약에 뭐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아빠한테 배웠던 뭘 배웠던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혹은 자기가 딱 보고 있는 일방적인 어떤 관점만을 갖고 뭐야 이 사람 마르크스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네? 에이 이거 뭐 공산당 빨갱이 아니야. 완전 마르크스 폭망했잖아 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쉽게 댓글을 남긴다라는 건 본인 자체가 꼰대라는 소리예요. 이미 뭐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대한 틀어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지금 마르크스가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계몽주의 비판에 대한 관점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마르크스는 오늘날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담론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꼰대 문화에 대해서 다들 얼마나 싫어해. 다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다들 어른 세대도 조심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마르크스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력과 성찰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역사 유물론과 주체 철학 보죠. 이제 신도를 좀 빨리 빼보겠습니다. 자, 막스는 이제 인간이란 개념 자체를 그럼 해체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딱 어떤 정의에 의해서 구성되는 어떤 본질적인 그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기존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 실천의 관계고 결국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언적인 어떤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해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벌써 현대 철학적인 느낌이 나죠. 인간의 죽음, 인간의 해체, 주체의 죽음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막스가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건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는가.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실천의 관계겠죠. 사회적 실천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사회적 관계의 특성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모든 사회적 관계에 의한 총체로서 드러난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막스주의도 이제 아까 좀 이따 뭐 알티세를 보면 되겠지만 또 다르게 또 마르크스를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개인들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결국 결정적인 것은 그래서 어떤 그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에 있다라는 것. 그렇죠. 결국 얼만큼의 그 바라보는 관점의 그 차이에 있어서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우리 한 명도 어떤 공간에서는 우리 그 스피노자의 양태처럼 한편으로는 우리도 한때는 아빠의 자리에 있다가 남편의 자리에 있다가 또 어떤 직장의 상사의 자리거나 직장의 혹은 뭐 신입의 자리거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나라는 관계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름은 뭐 지금 유튜브에서는 시나페올로로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 사회에서는 조종일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제 이름을 굳이 알 필요도 없잖아요. 궁금하지도 않고 되려 그냥 야 수업이나 좀 업로드나 좀 잘해라. 또 수업이나 좀 잘해라. 좀 재밌는 예화 없겠니? 재밌는 사례 없니? 좀 발음 좀 세지 않고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뭐 나름대로 좀 너의 어떤 편협함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되겠니라고 해서 결국은 이 수업에서 드러나는 이 시나페 홀로라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 거지 지금 조종일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튜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혹은 뭐 팟빵, 뭐 팟캐스트 했던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관계니까 거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의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또 이 오프라인 세계 안에서 한 가장으로서 그죠? 또 어떤 또 제가 또 근데 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그 직책도 별로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많이 정의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거. 저도 누군가의 또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의 사위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각자 드러나는 제 모습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관계 안에서 제가 이렇게 그 차이와 차이를 통해서 저란 존재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선천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존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 알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실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의 왕따 문제 있잖아요. 그 왕따를 내가 당하고 있고 내 자녀가 당하고 있다라면 주저하지 말고 저는 멀리 전학가라. 가까이 전학가라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전학 가면 자꾸 옆에 같은 동네 안으로 동네 하나 정도 바꾸는 거, 뭐 동 하나 바꾸는 거 정도로 가거나 멀리 가도 구 하나 바꾸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지역을 바꾸셔야 돼요. 요즘은 가해자들도 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안 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관계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라를 떠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먼 지역으로 떠나라. 그래도 절대 뭐 죽겠냐고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빠의 직장 문제나 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못 가는 부분도 있고 부모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못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자식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살고 봐야죠 일단. 그랬을 때 일단은 그 악독한 인간들 사이에서 이게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거든. 그 교묘함을 법적으로 따져도 어차피 촉법소년 문제 생기고 제대로 된 처벌하기도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관계 자체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 가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 도망이 결코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직은 한국 사회의 제도와 법이 그렇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피해자를 위해서 가장 좋게 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동하는 거다. 즉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 건 상이한 사회관계 속으로 밀려 들어감에 따라 결국은 어떤 관계에서는 시종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자유인이 백인 손에 잡혀서 미국으로 옮겨지는 순간에는 좋든 싫든 노예가 되는 것도 그런 관계의 문제고, 그죠?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 정의된다면 사회관계가 달라지면 본질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체란 이제 이렇게 되면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해체가 되는 거죠. 데카르트는 주체 철학을 만든 거였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그 주체 철학이 이제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구성물, 결과물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출발점이 아니라 되려 귀착점이 되는 거죠. 데카르트의 말처럼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자체도 달라진다는 거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자, 그래서 근대 철학의 출발점을 이루던 주체 개념은 해체되고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연유하는 주체 철학은 전복되고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주체 철학의 기반을 떠나자마자 역사 개념 또한 변하게 된다. 역사라는 것도 해겔 철학에 의하면 어떤 절대 정신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 거대 목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 정신이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 역사라는 건 어떤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역사라는 것 또한 이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고 그것의 변화와 대체 과정에 불과한 게 된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이제는 주체도 목적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알티세르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역사란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이러한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마르크스주의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자본주의 무너지고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목적론적인 역사관을 좀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막스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티세르는 지금 이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 의식에 의해서 역사가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결국은 다양한 실천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과 이런 목적론을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목적은 그것을 오롯이 마치 원인을 이미 목적으로 뭐랄까 우리가 오류를 범한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보면 이제 스피노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목적으로 대체하면 어떤 일의 원인을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목적론이다. 그래서 그 원인이었던 것을 목적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진경 선생님은 막스는 오히려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로 이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본의 모순적인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경향성에 대한 파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천의 관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무조건 뭐 마르크스의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는 피리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예언론적인 방식은 오히려 이제 뒤에 나오는 알티세르는 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만 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의 역사적 경향만을 도출하고 보여주는 게 이제 막스의 자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막스 철학을 통해서 막스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사실 막스의 자본론을 거의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거의가 아니라 뭐 다른 게 없네요. 그래서 자본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그죠? 영상을 남기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강신준 교수님 책이든 김수행 교수님의 뭐 해설을 통해서든 막스의 자본론은 따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사실 막스 철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 듣고 나서 나는 마르크스를 알았어 라고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 게, 마르크스가 주로 유명한 거는 막스의 자본론 때문에 유명한 거니까 또 자본론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스 철학만을 갖고 또 난 마르크스를 알았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또 나중에 또 괜히 또 곤란한 또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그래도 이 막스 철학을 통해서 이 실천의 개념을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그거야말로 충분히 철학이고 그거야말로 충분히 인문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막스의 실천 개념을 통해서 근대 철학의 어떤 진리의 개념도 이제는 다양성으로 해체될 수 있는 거고, 주체도 결과물이 된다는 점에서 해체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요인을 다루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된다라는 점, 그게 역사 유물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정된다는 점에서 뭐 근대 철학의 기반을 확실하게 흔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 지식과 주체, 역사 등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건 진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결국 현실성, 우리 현실에서의 어떤 힘으로서 작용하는가, 현실성과 힘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여기서 그 마르크스의 한계도 잠깐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마르크스는 진짜 완전히 탈근대적이고 되게 현대적이었다면 오히려 현대 철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크스도 결국은 본인의 책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대세였던 건 역시 과학주의거든요. 결국 그 과학주의적인 방식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막스의 굉장히 탈근대적인 실천의 개념이 오히려 근대화의 틀 안에 다시 묶이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 지금 이제 이진경 선생님이 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막스의 실천의 모습은 상당히 현대 철학적인 측면의 막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렌드에는 맞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무엇보다 게다가 여기 책에서도 막스가 실천의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실제로 그런 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 왔는가 라는 것도 어떻게 그 게임 이론으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용법,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용법과 막스의 실천 개념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막스가 시대가 훨씬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본다면 막스의 탈근대적인 요소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로 알티세르로 넘어가 보죠. 알티세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단은 크게 보면 알티세르는 구조주의와 막스주의를 결합했다. 마르크스주의를. 그럼 이제 구조주의는 물론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막스, 프로이트, 니체까지 끝나고 나고 언어 철학적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구조주의 계열을 좀 보게 되거든요. 소시리를 통해서.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구조주의라는 건 그 여기서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구조주의 이전에 막 유행했던 게 그 실존 철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은 어쨌든 인간적인 그 주체의식을 여전히 좀 갖고 있어요. 인간 주체에 대한. 예. 근데 우리가 개인의 어떤 자유 같은 걸 되게 강조할 수 있겠죠. 인간 주체,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당시 실존 철학이었다면 구조주의는 그 반대로 인간에게 그런 자유라는 건 알고 보면은 어떤 구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어떤 그 말 그대로 스트럭처인 거야, 스트럭처.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건 그 행동을 구성해내는 거대 구조가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구조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르크스도 실천의 개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 주장에서도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념보다도 물질적인 어떤 계급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변한다라고 이렇게 딱 구성할 때는 결국은 그러면 경제적인 투쟁, 계급적 투쟁이라는 게 이 사회를 판단하는, 사회를 분석하는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주의의 어떤 특성도 막스주의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구조주의의 특성과 막스주의를 접합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평가다. 그리고 특히 초기 이론에는 알티셀의 초기 이론 때 구조주의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무엇보다 그 구조주의 안에 또 누구도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락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락강도 정신분석도 왜 구조적이죠? 무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티세르는 또 여기에 락강까지 접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락강의 어떤 구조주의에 어떤 마르크스주의를 접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알티세르의 소개는 크게 보면 딱 전기와 후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전후기로 또 시기로만 나누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가 좀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의 주장인데 첫 번째는 막스를 과학주의 어떤 개념으로서 풀어가려고 했고 하나는 그래서 여기는 인식론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역사 이론적 기획으로선 이데올로기. 역사 이론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학 알티세르가 강조했던 과학적 막수주의와 또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호명태제를 또 보면 이게 되게 서로가 모순돼요. 대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학자가 모순되는 이론을 두 개를 얘기한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알티세르가 결국은 더 후기에는 본인이 더 강조했던 거는 이쪽이다. 그래서 알티세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학적 막수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데올로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지치셨죠? 쉬지 않고 갑니다. 쉬는 즉시 이게 그냥 결국은 야, 그거 따로 할 거 따로 하지 뭐하러 같이 했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고집 부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좀 수업하다 갑자기 뭔가 좀 소음 들리시면 아침이 벌써 밝아오고 밝긴 밝았는데 가족들이 깨면 갑자기 이제 개들이 짖고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양해해 주세요. 편집 없이 갑니다. 자, 막스를 위하여 과학을 위하여.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티세르는요 어쨌든 막스를 좀 과학적으로 정립시키고 싶어 했다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이 막스 이론이 너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또 뭔가 어떤 역사 이론에 의해서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들이 자칫하면은 어떤 이론으로서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항상 과학이라는 것은 목적이 바로 그런 느낌이죠. 객관적으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절대 틀리지 않는 이런 방식이죠. 실제 여기서 잠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공산주의 진영에서 1940년대 소련 같은 경우에 구소련에서 문화와 과학 전반에도 이 리센코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획득 형질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전학에서 보통 지금 우리가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돌연변이설이에요. 찰스 다인이 주장했던 돌연변이에 의한 우리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한때 이 획득 형질설도 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좀 멍청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 실천이죠. 막스의 실천처럼. 제가 좀 멍청하게 태어났지만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되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나는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이제 나와 똑같은 유전자로서 똑같이 멍청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축적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실천의 어떤 결과물을 아이가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어때요? 점진적으로 진화해 갈 수 있죠. 예, 좀 더 고등 진화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돌연변이설에 의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유전학적으로는 전혀 제가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걸 공부의 개념만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유전자가 실제로 딱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변화하면 형질이 변하냐, 유전 형질이 정말 변할 것인가라고 보는 건 돌연변이설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획득 형질설에 의하면은 그게 뭐와 되게 비슷하다. 막스의 역사 유물론과 되게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사라는 게 계급투쟁의 역사인 것처럼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변화시키면은 결국은 무언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와 비슷하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획득 형질설이 구소련에서는 돌연변이설을 압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맨델학파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부르주아 생물학자들을 다 몰아내고 숙청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학계에서. 그래서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의 양분법으로 난도질 당한 과학자들은 그래서 막스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티세르는 이 과학을 두 개의 진영으로 분할하는 리센코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막스를 위하여 서문인 거기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을 자꾸 정치와 연결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와 이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연결하지 말고 그냥 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으로서 다뤘어야 된다. 거기에 자꾸 뭔가 우리의 정책 색채를 연결했기 때문에 리센코주의 같은 게 나타났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주의 역사 유물론이라는 것도 막스주의 이론이 과학이라면 그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에 걸맞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수학 등 그런 것처럼 고유한 대상을 갖는 여타 과학과 다름없는 과학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이론이 뭐 현실에 있어서 뭐 정치 이론에 있어서 잘 맞기 때문에 과학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 걸면 귀걸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과 수학의 객관성처럼 막스주의 이론이 과학적이니까 과학인 거다라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이처럼 강렬한 문제의식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도 레비스트로스의 역사주의 비판의 영향을 받은 거다. 당시에 이제 구조주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가 인류학자죠. 그래서 뭐 동양과 서양의 그런 이제 서양의 우월론, 서양은 뭐 문명이고 동양은 야만이다 이런 잘못된 시각에 대한 비판을 했던 인류학자죠.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역사주의에서 뭔가 이런 백인 우월주의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역사주의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조주의 틀 안에서 어떤 과학적인 개념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주의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일 수 없다는 레비스트로스의 비판에는 과학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던 거고 알티세르가 바로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영향력을. 자, 그래서 막스주의에서도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던 역사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사실 막스주의 안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할 거야라고 보는 역사주의가 되게 강력했는데 알티세르는 이것을 비판한 거죠. 그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더불어 인간의 개념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면서 주체를 구조의 효과로 정의하려 했던 레비스트로스나 라깡의 태제 역시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인간 개념 해체하고 주체를 구조의 효과로 정의하려고 했다라는 건 모든 구조주의 학자들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레비스트로스도 마찬가지고 라깡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영향을 알티세르도 받아들였다. 자, 그리고 하지만 알티세르가 보기에 어쨌든 엄격한 과학적 객관성을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누가요? 어떤 그 다음에 유행했었던 뭐 사르트르나 루카치 등의 이 기존 청년 막스주의 어떤 저작에서 역사주의를 주장했던 학자들 그런 막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건 과학적 객관성 갖추고 있지 않고 단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 이데올로기적 목적하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역사 유물론은 엄격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를 반영하는 계급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 유물론을 즉 막스주의를 명실상부한 과학의 이름하에 값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와는 단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역사주의, 인간주의 이거를 해체하고 이걸 비판하면서 여길 비판하면서 역사 유물론을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갖고 뒤엉켜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구분해내자. 떼어내고 요거를 강조하는 거고 또 결국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역시 떼어내서 계급 요걸 강조하는 거죠. 계급을 강조하는 거고 역사 유물론을 강조하는 거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학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을 강조하는 이게 지금 알티셀가 주장하고자 하는 초기의 그 개념인 거예요. 과학주의 개념. 그래서 이제 이 막스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마치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마르크스를 본인이 분석하면서 우리는 막스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어디로 돌아간다? 그 막스라는 건 결국은 초기의 막스가 아니라 후기에 자본을 집약했던 성숙한 시기의 막스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많은 공산주의의 어떤 그 인식과 흐름이 오히려 초기에 이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드러났던 청년 막스의 방식으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스통 바슐라르가 이제 알티셀의 스승이었는데 그 인식론적인 단절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스승의 그 개념을 갖고 와서 바로 막스도 이런 인식론적인 단절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 막스의 전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이룩하려면 이 이데올로기적 개념과 단절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해서 싹 베어내고 자본론 이후에 그 성숙한 막스주의를 과학적 막스주의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이란 사회적 관계 총체라고 선언도 하고 이건 아까 또 그 실천의 관계의 특성이 남아 있죠. 인간이라는 환상적 대상과 단절하여 생산 양식이라는 대상을 정립함으로써 막스의 역사 유물론은 역사 과학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알티세르는 해결적인 총체성 개념의 비판이 막스주의의 중요한 성과라고 봤고요. 해겔은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겔의 어떤 총체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 막스주의의 되게 중요한 성과고 해겔에게 전체는 모순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이 표현된 것인데 사실 역사과학이 다루는 역사적 사정과 정세는 이처럼 하나의 모순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겔의 어떤 총체성과 모순에 대한 개념은 딱 기존 같으면 자본가와 우리 노동자의 대립이라고 보잖아요. 예. 딱 요 관계가 어떤 사회적인 혁명과 실천을 가져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알티세르는 여기에다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게 해겔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모순의 개념이 지금 나중에 막스주의에서는 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적 투쟁 요 개념만으로 모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것만으로는 변화의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개념이 제국주의 나라 간의 모순도 있고 국내 지배 세력과 다양한 피지배 계급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22세기를 보면 21세기 오늘날을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만으로 이 사회가 읽혀지지가 않죠. 아까 좀 세대 간 갈등도 있잖아요.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또 모순적 관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모순적 관계 다수의 모순인 거예요. 다수의 모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모순이 아니라 기존의 모순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하나의 모순이었다면 단일화 모순이라면 알티세르는 다수의 모순 개념을 써서 이거를 중층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락강이 썼던 표현이기도 해요. 중층적 결정의 개념으로 이런 모순이 이 사회 변화를 혁명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막스주의 이론이 과학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뭐 경험주의, 실증주의 어떤 개념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뭐 검증의 방식으로 실천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초기에 그 막스 이론 얘기할 때 얘기를 한 것처럼 알티세르는 유물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던 이 반영론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반영론이란 뭐다? 개념이나 이론은 실제의 반영이고 모사라고 하는 입장. 실제 이론이라는 짝을 설정해서 이게 전형적인 근대성의 방식이죠. 경험적인 검증에 의해서 양자가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반영론이자 경험주의고 실증주의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티세르는 이런 반영론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금 락강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되려 무의식을 강조한 거죠. 무의식이나 잉여 가치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무의식과 어떤 잉여 가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검증적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막스의 자본론을 공부하다 보시면 그런 뭔가 그 노동자의 가치 개념 이런 것도 이게 뭐 객관하고 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검증될 수는 없는데 존재하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잉여 가치나 착취 역시 많이 당한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를 매우 많이 당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게 아닌 게 이게 무의식적인 거니까. 예. 그래서 경험만으로는 결코 인식될 수 없는 게 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잉여 가치나 착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러한 곤란까지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와 착취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놓은 게 바로 막스의 업적이다라고 알티세르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단순히 노동자니까 노동자가 더 잘할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실은 그런 노동적 관점에 본인이 노동자로서 막 착취당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본인이 이걸 파악해냈잖아. 왜 그렇다? 결국은 당사자기 때문에 무조건 더 잘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 그죠, 뭐 반영, 검증 이게 아니라 결국 이건 무의식적인 것은 무의식적이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오히려 과학적으로 파악해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스의 이론을 과학으로 정립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알티세르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막스주의 철학이다. 알티세르에게 그럼 철학이라는 뭐다? 대문자로 쓰는 대문자 시어리. 예. 그래서 이는 이론에 대한 이론으로서 막스주의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철학 과목 따로 있고 과학 따로 있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티세르가 얘기했던 건 이 이론이 과학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것, 과학인가 아닌가, 내부적으로 올바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활동을 오히려 철학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철학의 역할은 이것을 걸러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과학인지 아닌지를. 예. 사실 이런 부분을 이건 초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논거에 나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실제로 철학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거든요. 예. 거칠게 말하면 진리의 보증자, 과학의 보증자 역할인 셈이다. 자, 그럼 정작 철학은 그걸 뭘로 보증하냐? 철학이 만약에 과학인지 아닌지를 보증하는 역할이라면 그러면 철학은 대체 누가 검증해?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그 실제와 일치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현실 대상과 지시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란 지식 대상인 개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다. 아까 우리가 막스의 실천 철학 얘기한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지식 대상인 개념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또 무슨 철학은 또 뭔가 수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히려 개념들 간의 일관성이 있다라면, 아까 현실성과 힘이라는 표현 아까 막스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념을 구성하는 다른 개념들 간의 일관성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알티세르는 지식효과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알티세르의 초기 과학적 막스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티세르의 두 번째 그리고 알티세르가 더 강조했던 이데올로기론을 보죠. 이데올로기와 표상체계라고 하는데, 자, 과학으로서 막스주의를 정립하려는 기획과 동시에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발전을 기획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흔히 다루던 이데올로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역시 무의식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냥 이데올로기 아니라 무의식적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무의식적인 표상체계로서 이데올로기를 정의하고 있어요. 무의식적 표상체계. 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리프레젠테이션, 이거는 재현하다거든요. 재현하다, 다시 떠올리다 이런 건데, 내 눈앞에 두다 이런 것처럼. 그럼 표상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게 먹을 건지 못 먹을 것인지라는 개념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체계를 갖고, 그러듯이 어떤 우리에게 일관된 표상이 없으면 일관된 판단이나 행동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영국 무대로 떠올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거고, 이게 선거 연단이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표상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무언가를 떠올리도록 해주는 개념이나 상상, 판단의 체계를 그래서 우리는 표상체계라고 한다. 자, 이러한 표상체계는 개인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개 집단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우리의 행동, 그죠? 교회에서 이런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가면은 엄숙해지죠. 안 믿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절에 가면은 굉장히 엄숙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절에 대한 표상 체계를 대부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집단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학교나 교회 등 제도적 장치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표상 체계는 근데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면은 뭔가 쫄아. 불교 안 믿, 부처 안 믿는 사람도 절에 가면 왠지 쫄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 무의식적인 작동이에요. 누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이런 무의식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은 이 표상체계 안에서 일어나며 표상이 의식에 선행한다. 즉 표상체계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 문화적으로도 뭔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협한 관점과 무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문화적 차별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문화라는 것도 되게 무의식적인 거거든. 예. 뭔가 무의식적인 집단적인 체계 아래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차별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투세르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대중적인 표상체계, 대중적이면서 무의식적인 표상체계인 거예요. 예. 나는 한국인이지, 나는 대학생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 막스주의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이념으로, 따라서 그것은 피지배계급에게는 허위의식이고 거짓인 거고, 지배계급이 없어지면 사라질 것으로 봤어요. 예. 또 그것은 의식적인 것으로서 계급의식의 일종으로서 파악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스주의는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이념 정도로 봤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알티세르는 이것이 무의식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기존의 그 이데올로기 개념과 다른 방식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했다고 보셔야 돼요.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인 거고, 또 그것 없이는 이 사회에서 내가 선 자리는 무엇이고 거기서 무엇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도 이데올로기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뭐 지배계급의 계급적 투쟁에 의해서 나중에 곧 사라질 것이야라고 봤던 게 기존의 막스주의라면, 알티세르 개념은 어차피 이데올로기는 그 어디에도 있다. 무의식적인 만큼 어디에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막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도 이데올로기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티세르는 막스주의에 없는 무의식 개념을 프로이트에게서 좀 더 정확하게는 락강에서 끌어왔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대중적인 표상체계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주체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락강도 무의식 타자를 통해서 어떻게 개개인이 주체로 되어가는지를 분석했거든요. 예.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타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인의 현재적 주체가 약간 구성되는 거죠. 예. 완벽한 자유라는 게 없는 셈이거든. 그랬을 때 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 없는 주체는 없고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도 없다. 그죠? 이데올로기 없는 주체 없고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 없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주체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실천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실천과 행동, 주체성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표상체계로서 이데올로기는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사라질 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것이고, 물론 이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대한 상상적 체험이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기본적으로 이걸 왜곡하죠. 변형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알티세르는 현실은 결코 투명하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만약 그의 말처럼 이데올로기가 영원한 거라면 이러한 변형과 왜곡도 역시 영원하단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미 왜곡을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이니까 이 왜곡, 변형 이런 것들도 또한 같이 영원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알티세르의 이중적 기획은 난관에 봉착한다. 자,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를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막스의 과학주의 얘기할 때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철저한 과학은 과학이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고. 굳이 해명을 하자면 어쨌든 알티세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와 다른 새로운 이데올로기,
대중의 무의식적 표상 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거라고 물론 피해갈 수도 있겠으나 결국 여기서도 어쨌든 논리적으로 모순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유물론을 과학으로서 진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주고자 하는 게 아까 첫 번째 기획이었고 거기에 어쨌든 전제가 이데올로기와 단절해야 돼라고 외쳤거든요. 예. 이데올로기와의 단절을 거치면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게 아까 과학주의인데 지금 말한 이데올로기의 기획은 어떤 대상도 투명하지가 않고 오직 이데올로기 속에서만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데올로기 무의식적인 그 표상 체계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주체화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실천의 관계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상에 대한 어떤 참된 인식이나 막스의 과학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역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 자체가 바로 이데올로기 속에 있거나 이데올로기의 일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첫 번째 기획이었던 막스의 과학주의와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알티세르가 아무래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시대적으로도 후자 이데올로기론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부터 시작했던 바로 그 68혁명 있죠. 68의 5월 혁명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제 알티세르는 자신 이론의 중심을 이제 이데올로기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과학주의, 막스적 과학주의를 주장했던 자기 입장에 대한 자기 비판을 수행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도 진리냐 허위냐라는 이성주의적인 이분법에 스스로 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고 진리가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허위야 이런 식으로 이거 이성주의적 이분법이고 너무 근대적인 기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르주아적인 기획에 좀 빠져 있었다라는 반성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둘째, 그는 자신이 철학을 어떤 지식이 진리임을 보증해주는 이론으로 진리의 보증자로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실증주의와 다를 바가 뭐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검증주의와 다를 바가 뭐 있어?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검증주의와 실증주의를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본인이 철학을 과학적으로 그렇게 규명함으로써 그 역할 자체가 실증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가공해서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는 이론적 실천을 중심에 둠으로써 이론주의적인 편향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철학은 정치에서 이론을 대변하고, 자, 이제 그는 철학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철학은 아까 초창기에는 이게 과학인지 아닌지를 이제 입증해주는, 걸러주는 방식으로서 철학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알티세르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자, 파일을 하나 새로 킬게요. 알티세르에게 있어 철학이란 이제는 정치에서 이론을 대변하고 이론에서 정치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철학은 최종 신급에서는 이론에서의 계급투쟁이다. 이론에서의 계급투쟁. 이러한 자기 비판은 사실 과학주의의 기각과 동시에 과학이 차지하고 있던 중심적 자리를 이데올로기에게 넘겨준 것이고, 이런 뜻에서 알티세르의 이러한 전환을 과학에서 어디로? 이데올로기로.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이데올로기를 더 발전시키다. 이제 그는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목적을 재생산, 문제를 고찰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역사 유물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투쟁을 하니까. 그거인 거조차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근데 그런 계급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본에 포섭된 하나의 생산수단, 착취당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기존 체제에 적응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노동력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야, 나는 노동자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국 사회에 진짜 많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월급 받고 있으면 노동자 맞아요. 근데도 아니야, 나는 카카오에서 일하잖아. 아니야, 나는 네이버에서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노동자야? 뭐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만 무슨 노동자의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고 나는 굳이 얘기하면 근로자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 자본에 포섭된 하나의 생산수단, 착취당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기존 체제에 적응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노동력으로 또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그동안의 세월조차 유지되지 못했겠죠. 다시 말하면 현재 노동자들이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을, 그런 계급의식을 모두가 갖고 있었다라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됐겠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붕괴됐겠죠. 금방. 알겠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격렬화됨으로써 무너졌겠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기 자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인다? 거기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그 자리를 우리를 호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재생산의 문제다.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이것이 꼭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러면 지배자만의 것이냐, 기존의 사회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질서의 체계 속에서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주체라는 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종속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주체라는 단어가요. 어쨌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질서 체계 속에서, 예. 그래서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있다. 요컨대 노동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하나의 주체로 기존 질서가 요구하는 신화로 주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화로 혹은 노예로 주체화되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는 계급 대립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알티세리의 중요한 명제를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첫째, 그는 이데올로기는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일반론인 거예요. 어떤 뭐 같이 영구하다고 아까 표현했죠. 이데올로기는 영원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건 역사처럼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데올로기는 있어, 계속 있어. 다만 왜곡의 방식으로, 그죠? 어떤 오인의 방식으로.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한편은 우리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층이라고 봤죠.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이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두 번째, 현실적 존재 조건에 대한 상상적 관계의 표상인데 뭔 말이냐, 이데올로기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현실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적 관계의 표상으로서 드러난다.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당연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변형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비현실적 관계를 마치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관계로 상상하고 오인토록 하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예시로 든 게, 유럽에서 실업 문제 심각해졌을 때 그 원인을, 취업문이 좁아진 문제, 실업의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괜히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문제나 위기가 터지면 그거 다 뭔가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때문 아니야? 무슨 저기 중국인들 때문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톡 잘못되면은 나중에 막 모든 탓을 뭐 정치적인 어떤 그 계파 싸움으로 본다거나, 정치적인 정적의 어떤 문제 때문으로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데올로기의 작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허구적 관계다라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 효과라는 거. 근데 이제 이 이데올로기란 말을 듣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이념적인 느낌이니까,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뭔가 무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이것은 물질적 효과를 갖고 온다. 물질적 존재다. 물질적 장치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스주의가 유물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 꼭 아까 포이어바흐식의 물질 아닙니다. 그래서 실천의 어떤 방식으로서의 물질인 거죠. 그래서 물질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된 특정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 존재하고 작동하는 거다. 예. 그래서 알티셀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해서, 야,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믿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믿어라.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일단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이런 거라면, 파스칼은 야, 무릎 꿇고 일단 기도해봐. 그러면 믿을 거야. 이런 거죠. 예. 행동해 보라라는 거예요. 실천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게 우리의 물질성이죠. 무릎을 꿇는 행위, 내 몸을, 신체를 이용하는 실체 물질성이죠. 특정한 실천들을 지속화하는 장치를 알투세르는 이렇게 이것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다 라고 표현합니다. 학교,
교회, 가족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장치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의 이데올로기에 맞게끔 그런 학생으로서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고, 교회를 가면은 교인으로서의 어쨌든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가 작동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호명하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이런 식의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네 번째 이데올로기의 호명태제와 연결이 됩니다. 항상 임의의 방식이고, 항상 임의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박정희의 그죠? 국민교육 헌장이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실제로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장치, 국가 장치가 이렇게 우리를 호명하고 있는 거죠. 너는 무슨 안동김 씨의 몇 대 무슨 공파의 뭐 몇 대 손이다, 이런 말들이 똑같은 거야. 다 호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를 누가 구속하고 있는 거야. 아유 우리 장남, 이 말 자체가 이미 나를 호명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주체적으로 뭘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걸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만 해, 너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이렇게 부름받아줬어,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호명해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히브리 어떤 민족을 구하려고 이제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호명처럼, 그 지시를 따르고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난 누구의 아들이고 한국인이고 어떤 인종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진 채 나의 자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상당히 락강의 어떤 타자의 어떤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어떤 그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큰 주체가 나를 부르는 자리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고, 나는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미 호명된 주체로 개개인이 주체되어가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티세르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보통 이렇게 알티세르를 소개하는 철학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호명태제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많은 또 영향을 미친다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알티세르 철학의 모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과학적인 막스주의에서 그래서 이데올로기론이 부딪혔고, 그래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론으로 오히려 이행해 갔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데올로기란 개념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기능하는가 하는 메커니즘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론으로 갔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냐? 그렇지가 않은 게, 정작 그러면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실의 현상과 지배질서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주는 건 도움이 되는데, 아까 이데올로기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작 이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전복되는지에 대한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게 돼요. 변화. 왜냐면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막스 이론의 중요한 게 혁명이잖아요. 거대 변화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혁명이 없는 막스주의가 의미가 있나? 혁명과 어떤 거대한 변화가 필히 중요한데, 지금 이데올로기론을 갖고 오자니 이건 자꾸 재생산의 개념이잖아. 어떻게 다시 그 사회를 다시 재생산해 내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설명이다 보니까 기존의 지배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너무 좋은 이론인데, 근데 그게 정작 그럼 언제 변화돼? 언제 다른 세계로 이행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티세르가 이런 비판을 받고 나서 제시를 했던 게 결국은 대중의 그 계급투쟁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존립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계급 투쟁을 통해서 변화된다, 그것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급 투쟁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가 대중에 대한 계급 투쟁인 셈이고, 대중의 투쟁을 포섭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역시 논리적인 난점에서는 완벽하게 풀러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럼 알티세르 이데올로기론에 따르면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떠한 실천도 불가능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바로 딱 보면 바로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요. 본인이 논리적 난점에 빠지니까, 야 그러면 변화라는 건 이미 계급 투쟁이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거야, 작동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이데올로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항변을 했어요. 대응을 했는데 정작 아까 이데올로기 얘기할 땐 또 뭐라고 했냐면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떤 실천도 불가능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먼저 존재해야 계급투쟁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계급투쟁이 있어야 이데올로기가 나온다.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계급투쟁이 나온다. 모순이 나오죠. 이런 논리적 모순 때문에 결국 알티세르의 이론은 결국은 나름대로 침몰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는 드디어 수업의 마무리가 될 때가 왔어요. 오늘 우리 개들이 지쳤잖아요. 결국은 가족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데올로기의 외부는 없고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도 없다는 낙강적인 이데올로기 개념으로선 결코 잘라낼 수 없는 태제와 계급투쟁을 중심에 두는 막스주의의 태제가, 그러니까 두 개의 태제가 부딪힌 거예요. 낙강적인 이데올로기 개념으로선 결코 잘라낼 수 없는 그 태제와 계급투쟁을 중심에 두는 막스주의 태제가 서로 근본적인 모순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근대적인 출발점을 어쨌든 그래도 이제 호명의 방식과 그죠? 근대적인 주체 철학과 인간주의에서 어쨌든 명시적으로 알티세르는 반대를 했고 인간이란 사회적 관계 효과로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막스주의 아까 그 실천 철학을 그대로 반영은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지어 이제 그 초기 과학주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그 처음에는 과학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막스주의를 좀 과학화시키려고 했으나 나중에 스스로 자기 비판을 통해서 근대적 정당화주의를 벗어났고 이제 이데올로기론으로 이행을 했고 근데 그 이데올로기론 자체도 결국은 논리적인 난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배질서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봐서 오늘 우리는 칼 마르크스의 결국은 이제 실천 철학에 대해서 먼저 전반부에 얘기를 했고요. 그 막스의 실천 철학의 어떤 개념 이후로 그러면 이제 알티세르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 막스주의와 그것을 넘어서는 또 이데올로기 어떤 호명태제 뭐 이런 개념들을 오늘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도 지금 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걱정인 거는 이렇게 두 사람 한 번에 하니까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건 뭔가 제가 준비를 더 하던가 분리를 아니면 한 번 그냥 쉬고 어쩔 수 없이 제목은 두 사람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그냥 한 템포 끊고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는 방식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편에는 이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와 락강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